역대급 반대매매 터져버린 비투폭탄, 또다시 발목 잡힌 증시. 네, 오늘도 사실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맞춰서 기대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만큼 탄력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 금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개별적으로도 악재적인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대 매매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제 미수금 잔고랑 반대매매 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수금의 잔고가 5천억 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21일 기준으로 미수금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반대매매 역시 올해는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한 500억 원대 수준이었지만요. 21일 기준으로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규모가 5,4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반대매매 규모로 최대치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빚투를 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 69%가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로 청산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집계 같은 경우에는 미수거래 반대매매만 반영이 된 수치고요.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보다 이 반대매매 규모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매매가 최근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많지만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졌고요. 또 이제 뭐 장기물 국채금리, 미국 쪽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5% 넘게 돌파하고 또 유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우리가 코스닥도 이미 800선을 깨고 내려앉기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반대 매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전날의 종가 하한가로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무더기로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다시 지수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을 또 저해하면서 증시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뒤에 나온 표를 봐서 반대 매매를 보면 17일까지만 해도 511억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8일, 19일 급격하게 늘더니 19일 날 5천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영풍재지 그리고 대한금속과 관련해서 무더기 또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좀 발생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태가 반대 매매에 대한 규모를 좀 더 키우는 데 일조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약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6월에도 주가 조작 사태를 한 차례 겪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영풍재지 사태가 반대 매매 규모를 이렇게 더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18일, 19일을 기점으로 반대 매매 규모가 커진 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풍재지의 사태가 있는데요. 이제 영풍재지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한 2,000원대, 3,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갑자기 3,000원, 4,000원까지 오르더니 올해 9월까지 이제 쭉쭉쭉쭉 우상향을 하면서 54,000원까지 크게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52주 신저가랑 올해 9월에 52주 신고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주가 상승폭이 무려 1,800% 넘게 올랐고요. 올해만 해도 영풍재지의 상승률이 한 730%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7월 그리고 8월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세력들이 한 11개월 넘도록 100개 계좌가 넘는 것을 좀 동원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18일 영풍재지 하한가를 갖고 또 대한금속도 같이 하한가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종목 모두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영풍재지랑 대한금속의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수거래로 돈 빌렸던 사람들 갚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영풍재지 하한가 이후에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미수금 관련한 공시가 나오면서 이번에 리스크 관리가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사실 뭐 저도 매일 시황을 하지만 영풍재지 차트 보면서 저도 한두 달 전부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라더견 사태 때 있었던 차트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럼 증권사들은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키움증권 측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키움증권도 주가가 23% 정도 크게 떨어졌었죠. 네. 영풍재지가 하한가 사태를 맞은 이후에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주가가 같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공시 하나를 냈어요. 네. 영풍재지 하한가에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규모가 4,943억 원이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네. 지금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이 4,25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한 미수금 금액이 4,943억 원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키움증권의 4분기 실적에도 약간의 악순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키움증권의 주가 하락도 불가피했던 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대부분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풍재지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네. 의혹이 나올 때부터 이제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풍재지의 이 증거금률을 40%로 그대로 유지를 했었던 네.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와 같이 키움증권에서 미수 거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번에 이렇게 5천억 원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풍재지가 거래가 정지가 되고 키움증권에서는 약간 뒤늦게 상향 조정 그쵸, 100%로 네. 조정을 했지만 이미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쵸, 꼴이 됐고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안일했다라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수금 대규모의 미수금이 생기고 나서 키움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영풍재지의 거래 정지가 풀리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미수금을 다시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거래 재개 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물량을 쏟아내면 결국에는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기 그쵸, 때문에 네. 반대 매매를 또다시 부르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이 영풍재지가 계속해서 하한가가 이어진다면 이 회수 금액도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풍재지의 거래 정지 해제 이후에 이제 금액을 좀 살펴보면 영풍재지가 만약에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고 작년 말의 주가 수준을 약간 유지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키움증권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28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변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반대 매매로 인한 키움증권의 최대 손실액을 3,658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가 있기 며칠 전이었어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네. 키움증권이 11% 정도가 이제 올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능력이 이제 도마 위로 오르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 4분기 실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키움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투자 전략을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말씀 주신 대로 그랬던 증권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증권사 내부에서도 이런 규제를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태가 조금 크게 터지다 보니까 다른 증권사에서는 제2의 키움증권이 되지 않으려고 좀 많이 네. 우려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키움증권은 약간 뒤늦게 영풍재지의 네. 증거금률을 100%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이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에코프로 이런 뭐 2차전지 종목을 포함해서 한 15개 종목에 대해서도 신용융자랑 그 담보대출을 막고요.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18개 종목,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80개 이상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금률을 100% 상향 조정했고요. 또 여러 증권사 대부분들도 지금 아예 비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들을 대부분 다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 대부분 다 리스크 관리를 뒤늦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신용융자를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의 수급에 유동성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개인의 자금 유동성의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쵸. 못하는 상황들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상반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용거래를 통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오늘도 그렇지만 맞아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신용 잔고 상황은 좀 어떨까요? 상반기는 거의 뭐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하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3, 4월을 기점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열풍이 막 네. 불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의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7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주가를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고 150만 맞아요. 원까지 네. 찍었는데요. 지금은 7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8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76만 원까지 올라섰지만 지금은 4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7월과 비교해서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거의 절반 이상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에 B2도 함께 약간 분위기가 사그러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 6곳의 신용융자 잔고를 좀 보면요. 1조 2,884억 원이에요. 이제 이달 들어서만 한 8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를 포함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3곳의 신용잔고 역시 지난달 대비 한 434억 정도 이제 신용 잔고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합산 신용 융자 잔고가 이번 달에만 한 1,200억 원 넘게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B2 분위기가 사그러드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지금 증시 자체도 굉장히 약세장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상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B2 규모도 줄어들었지만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매수세, 투자 심리도 함께 꺾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2차 전지에 대한 또 이제 불확실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내년도에 이제 OEM사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하면서 생산 모델이라던가 생산량 목표를 계속해서 지연 맞아요. 발표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함께 복합되면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도 또 투심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오늘도 GM 측에서 전기차 목표치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기도 네. 했었고 전반적으로 양극재 판가 하락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의 악재라든지 약점이 계속 시장 위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반기보다 확실히 열기가 줄다 보니까 B2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투자 심리를 좀 다른 쪽으로 투자자분들도 돌리시는 것 네.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좀 탄탄한 반도체라든지 대형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 분위기로 좀 가고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서 B2를 탈출한 그 투자 심리가 요즘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고점을 7월에 이제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7월에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가 2,500에서 2,700억 원 네.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9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3,624억 원의 신용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4,10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지금은 3,691억 원대로 네. 이제 9월 말을 기준과 비교해서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신용잔고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만이 오히려 신용잔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네. 좀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생기면서 앞으로의
실적 회복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심리가 또 이제 신용잔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약세장이 워낙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실적이 탄탄하고 흔들림이 덜한 대형주의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외에도 바이오주에 대한 비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이오주에게는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쪽에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은 지금이 저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쪽도 같이 비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안 정말 상반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면서 이쪽으로 신용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슬슬 이 투자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고요.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또 내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투자자분들도 약간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매매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와 더불어 이 종목들까지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